네, 인테리어 계약을 하실 때 이 정도는 아셔야지 뒤통수 맞았다라는 소리 안 듣습니다. 네, 이제 창업을 할 때 어떤 매장을 낼 때 카페를 오픈을 할 때 인테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카페를 오픈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카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집기라든지 레시피, 메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매장에서 배웠다든지 학원을 다녔다든지 학습이 되셨을 텐데 막상 창업을 딱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인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배울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업을 하실 때 처음부터 난감해지는 한 가지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인테리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테리어의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내가 검색을 해서 여러 업체를 찾는 것 한 가지와 수소문을 해서 내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발품을 팔더라도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인테리어의 경우는 생각보다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창업하는 비용의 대략 한 3분의 1 이상이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매장을 하더라도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도박에 가까워요. 그 회사가 얼마큼 신뢰를 할 수가 있고 실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인테리어 업체들을 겪었거든요. 제 핸드폰에서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관련된 전화번호가 한 80개 정도는 나와요. 그만큼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을 거쳐 저와 거래를 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의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냐면 많은 업체들이 이 미팅을 해보면은 무언가 굉장히 의심쩍거나 결과가 좋지 않거나 공사 마무리가 안 됐거나 중간에 도망간 인테리어 업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도망가냐면 자기가 공사를 하는데 들였던 비용보다 받은 비용이 더 많을 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약간 사기꾼 같은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어느 업체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래하는 업체들은 한 세 군데 정도가 되지만 실제로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한 80명 정도가 돼요. 이 중에 몇 명은 아예 연락 두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화번호를 18년째, 저는 지금 제 전화번호를 18년째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그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화를 피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18년간 한 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전화기가 끊어지는 인테리어 업체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업체인 만큼 신중해야 됩니다. 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거나 또는 뭐 아까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미팅을 하게 되잖아요. 나와 이렇게 미팅을 하는 인테리어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매뉴얼인데요. 인테리어 미팅을 하는 담당자는 첫째, 영업팀일 수 있고요. 둘째, 디자인 설계팀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공팀일 수 있고요. 넷째는 하청업체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 경험에 비추어서 구분을 한 건데요. 첫 번째 영업팀이면은 가능하면은 걸으시는 게 좋아요. 영업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테리어에 관여하지 않고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만 따내기 위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영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일반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나와 미팅을 하는 인테리어 담당자가 영업팀이다. 그럼 일단 X. 그러면 그 영업팀을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일단 대화를 많이 해보면 이 사람은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네. 대답을 굉장히 머뭇머뭇하네. 들어보니까는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영업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팀이 왔을 때는 일단 진행 자체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했던 디자인 설계팀이나 시공팀,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인 분들이 이제 저희와 미팅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좀 큰 공사일 경우는 디자인 설계팀과 미팅을 하는 게 좀 좋아요. 공사를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매장이 굉장히 큰 경우, 뭐 100평, 200평 되는 경우는 얼만큼 어떤 디자인이 나오고 어떤 자재를 쓰는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 능력,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할 때의 큰 장점은 굉장히 고퀄러티의 이쁜 인테리어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일까요? 네, 비용이 높습니다. 시공을 직접 하지 않고 설계만 먼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따로, 그 다음에 시공을 하는 비용이 따로, 물론 계약서에는 그게 녹아져서 한 번에 보이지만은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이 퀄러티로 예쁘게 하고 싶다. 내가 지금 비용은 좀 비용은 아끼지 않고 정말 예쁜 디자인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디자인 설계팀과 미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시공팀과 미팅을 하는 건데요. 시공팀은 이제 실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무자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목수가 되었다가 필요할 때는 철거도 했다가 필요할 때는 도배도 하는 그런 이제 시공팀을 미팅을 하게 되면은 일단 대화가 가장 잘 되고 세부사항 공사 내용들도 모르는 게 없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있죠. 아까 그 설계팀과의 반대 단점인데 디자인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요. 3D 디자인을 보자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3D 디자인은 디자인 설계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이제 윗선으로 올려가지고 그 디자인을 받아내거나 물론 직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물이 조금 그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청 업체라고 할까요? 하청 업체가 있는데 자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몸으로 일을 다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철거하면은 망치로 다 깨고 도배하면은 실제로 도배를 다 바르시는 분 도장이라고 하면은 페인트 칠하시는 분 미장 타일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머리 수건 두르고 옷 입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몸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청 실무자들 그러니까 하청이라는 뜻은 사실은 내가 한 번 더 공사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표현하기 편하게 하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각 담당자들, 전문 분야의 담당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장점은 공사 하나하나를 다 직접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은 가장 저렴하죠. 가장 저렴한데,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그거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분들은 전반적인 시각이 없단 말이죠. 자기는 나무를 자른다든지 타일을 붙인다든지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만 전문가이지 내가 어떤 컨셉이라든지 도면조차 그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분들은 내가 처음에 인테리어를 맡길 때 미팅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이런 분들과 또 일을 하는 게 좋으냐면은 부분 리모델링 하실 때 또는 공사의 하자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때 타일이 깨졌다거나 칠이 벗겨졌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부분 공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빠릅니다. 자, 그러면 자, 인테리어를 선정을 했고 이제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도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는 게 좋은데요. 안 하는 인테리어 업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돈만 알려주고 견적만 알려주고 뭐 계약금 넣고 잔금 넣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도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올바른 인테리어 업체라고 한다면 계약서 폼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셔야지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계약서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좀 큰 공사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공사 기간도 길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좀 크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봤을 때 이제 계약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폼은 크게 아마 검토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다 꼼꼼히 읽어보시되 물론 모든 거래가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공사를 하는 총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부가세 별도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무슨 정보라고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뭐 핀잔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개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가세 별도의 금액으로 1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가세 포함으로 얼마죠? 1억 1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을 준비를 할 때 부가세 별도와 포함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공사의 세부 사항들을 다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공사의 세부 사항에서 자주 빠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알지만 일부러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좀 있는데 대체로는 이제 공사를 의뢰를 하시는 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잘 빠뜨리는 게 뭐냐면 철거 공사입니다. 자,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예쁘게 꾸미는 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뭐 도장하고 타일하고 간판하고 전기하고 여러 가지 이쁘게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철거 공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계약할 때 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막상 공사가 들어가면은 철거 공사 비용이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철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매장을 비우는 공사죠. 그래서 망치로 깨고 부수고 긁어내가지고 그 폐기물을 버리는 것까지 철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방수공사는 이제 바닥에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바닥에 방수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타일을 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물이 밑으로 새지 않게끔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시냐면은 식당에서 많이 하시겠죠. 식당에서는 바닥 물 청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수공사가 필수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방 방수공사는 최소한 2번은 해야 돼요. 보통 방수공사를 한 번 하고 방수공사 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밑으로 물이 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지하에 매장이 있을 때는 방수공사를 3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계약 자체는 방수공사를 한 번 한다, 2번 한다, 3번 한다로 구분을 해서 하시겠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실 때 그분들이 2번 하고 3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1번 하고 2번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심은 안 하는 게 좋지만은 반드시 신신당부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매장의 아래층에 매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3번 이상은 방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자주 빼먹는 공사 비용은 전기 승합비입니다. 제가 이제 매장을 운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필요하겠죠? 전기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불을 스위치를 올렸을 때 전기에 불이 들어온다고 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전기의 용량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전기의 양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불을 켜서 불이 들어온다고 전기가 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히터, 커피 머신, 튀김기 뭐 이런 것들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때문에 내가 어떤 업종을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의 종류를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집기, 주방 집기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담당자분한테 이런 집기가 주방에 들어갈 텐데 필요한 전기는 얼마일까요를 물어보고 전기를 승합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전기 승합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계약서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마지막 사항은 바로 AS와 인테리어 하자 보험입니다. AS 같은 경우는 사실 인테리어가 예쁘게 잘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 끝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인테리어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면은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천등에 전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홀을 몇 번 걸어 다녔는데 바닥 타일이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 AS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AS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통 1년 정도를 합니다. 인테리어의 하자 보수 AS 1년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그 사항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옵션인데 만약에 내가 큰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하자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셔도 돼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그런 하자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테리어 하자 보험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보통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 비용은 사장님이 별도로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 넉넉하다고 판단하는 인테리어 담당자분은 그 보험을 자기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서 부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험이라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났는데 AS 계약도 되어 있는데 막상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시공했던 인테리어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이 회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망했다거나 도망갔거나 어찌되었건 이분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인테리어 하자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먼저 비용을 받아서 AS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비용은 그 회사에 청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테리어 하자 보험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인테리어 계약까지 맺었다 그러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 선불로 다 지불하시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하시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3번 내지 4번에 걸쳐서 지불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계약금은 이제 총 공사 비용의 10%입니다.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고 설계를 시킵니다. 설계를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죠. 철거 공사가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착수금은 주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물론 이제 공사를 먼저 시키고 나중에 비용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거래처에도 어느 정도 매너를 지키면서 서로 간에 무리 안 가는 선에서 거래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주지 않고 일단 공사부터 해라라고 하는 방식은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수금 정도는 먼저 주고 자재를 준비하게 한 다음에 공사를 시키는 게 좋고요. 공사 기간이 한 달이라고 봤을 때 보름쯤 될 때 중도금을 주시는 게 좋아요. 보름쯤 될 때 중도금을 주시면서 중간 정도가 공사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잔금은 정말 공사가 완벽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을 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공사 마무리가 다 되기 전에 잔금을 줬더니 갑자기 그거 받고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 비용이 워낙 커서 빨리 잔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하다못해 10% 정도만이라도 빼주시고 잔금을 치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전구 한 개까지 다 끝난 다음에 잔금을 치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과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큰 공사의 인테리어를 시공을 시키신다 그러시면 본인도 이 인테리어에 대한 어느 사전적인 지식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화도 원활하게 되고요. 어차피 사업이잖아요. 귀찮더라도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하나하나 좀 공부해 두시는 게 되게 좋은데요.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유튜브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구나 많이 배우는 팁이거든요. 폴라베어라고 하는 인테리어 유튜버가 있어요. 연배는 저보다 조금 어리나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상세하고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의 이제 시공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컨셉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인테리어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실수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